자, 유명한 과학의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란 이 용어가 너무 유명하잖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용어잖아, 그지? 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에 관한 건데 봅시다.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설명문이야. 일단 설명문이라는 거 알려줄게요. 자, 봅시다. 패러다임은 미국의 과학사학자 겸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책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거기에서 재창한 개념으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얘기한 거야.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가? 패러다임. 과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조작하고 이해하는 틀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이 말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렇다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의미는 바로 틀이라고 그랬어. 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 비유적. 그와 다르지 않다, 같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네? 그건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 유사하다, 그런 얘기. 자, 패러다임이 다른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패러다임이 만약에 다르다면 같은 것을 봤는데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기준이나 틀이라고 그랬어요. 틀이 뭐야? 이게 구조 아니야. 틀, 프레임. 바뀌지 않는 거라고. 이 선생님은 그런 얘기예요. 이 선글라스.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다 빨갛게 보이잖아. 딸기는 빨간데 빨가니까 괜찮은데 노란 참외도 빨갛게 보이잖아. 그게 문제라고. 노란 참외, 노란색이라고 했더니 빨간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빨갛다고 얘기하죠. 똑같은 거지. 전 근대인에게는 우주가 영적이고, 자, 전 근대인.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우주가 영적이고 신비로운 유기체로 알고 있어요.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근대인의 우주는 복잡한 기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우주인데 전 근대인이 바라보는 우주하고 근대인이 바라보는 우주는 다르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더니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는 서로 다른 것이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교육 정도, 지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갖고 설명한 거란 말이야. 동일한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영적 신비로운 유기체고 다른 쪽은 우주라는 건 기계에 가깝대.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여기서는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패러다임을 세계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간정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야. 패러다임은 세계관이야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패러다임은 실제로 패러다임은 말하고 싶은 이거야. 추상적인 세계관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연구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문제풀이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패러다임은 구체적인 거야. 훨씬 구체적인 거야.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구체적입니다. 패러다임에는 모델도 있고요. 이론도 있고요. 법칙도 있고요. 가설도 있고요. 이런 이론적인 것 요소만이 아니라 이건 물론이고
실험 방식도 패러다임이 될 수 있고 기구도 패러다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준과 같은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도 얽혀 있다. 물질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패러다임.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게 정신적이고 막 추상적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봐봐. 길이를 재는데 길이 옛날에 우리 길이 뭘로 쟀지? 팔로 쟀어. 팔. 우리 신체 팔. 근데 길이를 재는데 자를 쓰기 시작했어. 자. 줄자. 그러면 이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는 거라고. 길이를 재는 도구, 물질이죠. 그다음 방식, 뭐 이런 것들도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막 정신적인 세계, 추상적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과학자 사회가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과학자 사회라는 게 뭐야? 과학자들이 하나를 인정하는 거야. 뭐 여기서 본다면 이런 걸 인정하겠지. 무슨 이론, 법칙, 가설, 뭐 모델 이런 걸 인정했단 말이야. 과학자는 여기서 뭐야? 전문가고 지식인이지.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면 그 패러다임은 어떤 문제가 의미 있는 과학적 문제인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 답안 가운데 어떤 게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과학자들이 수용하게 된 패러다임 그 하나는 패러다임만 수용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떤 게 진짜 과학적 문제지? 아닌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러 답 가운데 어떤 답이 더 훌륭한 답인지? 그런 기준과 지침을 제공해 준다. 지침은 원래 이게 시계바늘이거든. 방향이란 뜻이야. 하나니 기준과 방향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이들이 과학자 사회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걸로 인정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유사한 것도 인정한다고. 저들이 받아들였으니까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 저기까지만 넘으면 맞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했고, 그러면 현재 패러다임은 정상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 그렇지. 정상과학은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하고 확장하는 활동입니다. 점점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 퍼즐풀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패러다임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변칙 문제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지.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정상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위기를 맞이하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 자, 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설명할 수 없는 변칙 문제들.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정상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지. 그러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과학혁명이 뒤따릅니다. 이 혁명이 막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막 이런 의미를 가진 게 혁명이잖아. 여기서는 이런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 이 정상과학인 기존의 패러다임 있잖아. 정상과학이라고 믿는 그 패러다임, 얘가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마치 혁명적인 사건이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난단 말이야.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야. 그는 과학이 정상과학 상태에서 위기를 맞고 과학혁명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쿤의 생각은 뭐냐면 정상과학이었는데 얘가 위기를 맞는 거야.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상과학으로 발전한다. 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지. 원래 정상과학은 기존의 패러다임이었고, 여기에 뭐가 나온다 그랬지 아까? 연이어 나온다 그랬잖아. 뭐? 설명되지 않는 변칙 문제들. 변칙 문제들. 정상과학의 틀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정상과학,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이 변칙 문제들을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다시 정상으로 보여. 이해됐냐? 새로운이 없어지는 거야.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흥미로운 과학철학적 특성 두 가지가 있다. 자, 과학철학적 특성을 얘기할 거야.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상과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 하나는 패러다임과 잘 맞지 않는 사례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거나, 그렇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예외적인 거 있잖아. 걔네들 다 빼버린단 말이야. 아니면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곤 한다. 이 패러다임은 앞에서 말한 기존의 패러다임이야. 기준이 딱 있는데 기준이 안 맞아. 그러면 쟤는 예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외. 아니면 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첫 번째. 우선적으로 패러다임과 맞지 않으면 무시되거나 무시. 또 패러다임 안으로 포섭되거나 둘 중 하나야. 흔히 과학자들이 이론에 역행하는 관찰 실험 결과가 나오면, 이게 위에서 말하면 변칙과제란 말이야. 그러면 이론이 틀렸어.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이게 정상이거든. 아니, 정상하면 헷갈리겠다, 위에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 당연하지. 이론에 역행, 반대로.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산소가 없어졌어.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론이. 없애버려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는 한두 가지 변칙 사례 때문에 패러다임을 포기하는 일은 드뭅니다. 계속 맞는 거라고 우기는 거야.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기 이론이 맞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변칙 사례 그건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간단 말이야. 결국은 이론을 폐기하는 일은 없고요. 변칙 사례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끌어들인단 말이야.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패러다임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수많은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이걸로는 가능해. 천왕성의 궤도에 대해서는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오차가 나서, 그럼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으로는 얘가 설명 불가능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틀린 게 나오면 이 뉴턴의 고전 법칙은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지. 근데 뭐라 그래?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의하면 이럴 때 뉴턴 역학은 폐기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19세기 초 이 문제를 고민했던 과학자 중에는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 그러면 봐봐. 잘 들어봐.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천왕성 궤도에 대한 예상치 오차. 그러면 폐기하는 게 맞잖아. 아니, 이 오차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요건 예외적인 거라고 하면서 중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함부로 폐기가 되지 않잖아. 그렇지만 과학자 공동체 대다수가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천왕성 다음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행성을 찾기 위해서
찾기를 시작했고 결국 예상된 위치에 해왕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는 자 이거야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봐봐 여기 나온 대로 얘가 반증 사례인데 반증 사례를 뒤집을 또 다른 행성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틀렸으면 여기서 이론은 폐기돼야 되는데 맞는 걸 찾은 거라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예상과 다른 한두 가지 반증 사례로는 절대로 패러다임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반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생각은 실제 과학 활동과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반증은 뭐 하는 거야? 기존의 과학 이론 법칙 있잖아. 이걸 뒤집는 거야. 뒤집기 위해서. 과학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실제로는 반증이 나와도 이렇게 잘 폐기되지 않아. 패러다임이 굳건하게 유지돼. 실제와는 잘 부합하지 않는 거야. 과학은 원래 새로운 게 나오고 반증이 나오면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안 바꾼단 말이야. 그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뉴턴의 고전 물리학 패러다임은 다 맞춰 이론상으로. 그런데 천왕성 궤도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 2배에 달하는 오차가 생긴대. 그러면 뉴턴 역학은 폐기돼야 마땅하거든. 그런데 폐기 안 한단 말이야. 뉴턴과 다른 형태로 중력 이론을 제창한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결국 대다수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봐봐. 이 중력 이론은 뉴턴을 설명한 게 아니라 다른 이론이야. 다른 이론. 근데 문제는 뉴턴의 이론이 당시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나온 대다수의 뉴턴 역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대다수의 뉴턴 역학이 바로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나왔어? 천왕성 안 맞아? 그럼 맞는 거 있어. 그게 바로 해왕성이야. 됐지? 그러니까 뉴턴의 역학은 맞는 거라고. 천왕성은 예외야. 예외? 한두 가지 예외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뉴턴의 역학은 영원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과학은 반증을 통해서 이론을 발전시키고 바꾸고 뒤집고 이게 과학인데 실제 과학 생활에는 이런 건 없어. 잘 안 바뀌어. 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과학 철학의 특성은 뭘까요? 그랬더니 두 번째 과학 철학의 특성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두 개의 패러다임. 이게 어떻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과학혁명기에는 과거의 패러다임은 계속 고수하는 과학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과학자들 사이에 합리적 소통이 어렵다는 거야. 안 믿어 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안 믿겠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과거의 원래 패러다임은 안 믿겠지. 그러니까 서로 안 믿으니까 적대적 관계, 즉 소통이 어렵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분파되는 거야. 쿠는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압축했습니다. 공약이 뭔지 알아? 공통, 둘 다 약속, 약정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패러다임을 믿는 과학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는 과학자 둘 다 이게 소통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이름을 붙인 거야. 하나의 잣대로 경쟁하는 두 주장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자, 이게 지금 봐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자가 있어. 응?
이걸 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를 길이를 재는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를 길이를 재는 거야. 응? 근데 얘는 뭐 두께가 이렇게 넓고 얘는 되게 얇아. 이 한 자루다가 얘는 정확히 잴 수 있는데 얘는 제가 정확히 못 재. 그게 한 가지 패러다임이 아니라 두 가지 패러다임, 두 주장을 놓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게 여기 지금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옛날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얘네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야. 과거의 패러다임은 많은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했어. 이거 계속 믿은 거 아니야.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한두 가지 변칙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 이게 한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과거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거야. 훌륭해. 여태까지 잘 지내왔단 말이야. 정상과학으로. 근데 한두 가지 변칙적인 현상을 설명 못해. 한계? 5점? 뭐 이런 거야.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 기존의 한두 가지 변칙 설명을 참 잘해. 새로 나온 거. 즉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거는 설명을 잘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처음이라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 그러면 하나는 과거의 패러다임, 하나는 많은 자연현상을 설명해. 근데 한두 가지는 잘 못해. 또 반면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한두 가지는 설명을 잘해. 근데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할 수가 없어. 예외만 설명이 가능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도 그렇고 새로운 패러다임도 그렇고 이걸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렇게는 비교할 수 있다 볼래? 어떻게? 과거의 새로운 변칙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됐지? 기존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걸 설명하는 건 기존의 패러다임, 과거의 패러다임. 됐니? 이 기준이면 얘가 훌륭하고요. 이 기준이면 얘가 훌륭해. 근데 두 가지 다 섞어놓으면 어느 것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비교하는 게 어렵다고.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약간의 문제. 이 약간의 문제가 뭐지? 몇 가지 변칙 문제를 말하는 거야. 응?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 가능성을 보죠. 자, 왜? 변칙. 과거의 패러다임이 설명하지 못했던 걸 설명해 주잖아. 근데 아직은 규명할 게 너무 많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단 말이야. 혹은 특징이라고 하면 장점이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한계.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기가 참 그렇네. 새로운 패러다임은 희망적인데 왜? 앞으로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야. 근데 규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한마디로 예외는 변칙은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수많은 것들, 원칙들은 다 설명을 못해.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 아래, 이건 옛날 거 정상과 연구를 수행했던 9세대 과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과거의 패러다임이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너무 불안정해. 즉 불확실해. 못 믿겠어.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의 주류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변방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학의 주리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게 뭘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패러다임 있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과거의 패러다임을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변방의 과학자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과거의 패러다임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고 따르게 가능성이 크지. 자, 그 다음에 쿠는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고 주장했어. 자,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 자, 복수. 자, 위에 걸로 해볼까?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거의 패러다임이 동시에 있는 건 불가능하대. 아니면 자, 이 패러다임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나 그렇게 믿고 주류라 그랬잖아. 주된 생각. 다 대부분 믿는 거잖아. 대부분 다 통하는 거잖아. 대부분 다 통하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 패러다임의 공존은 경쟁은 과학혁명기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과학혁명기가 뭐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에서 교체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걸 이거 혁명이라고 했잖아. 이때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가능하다고. 이해됐지? 나머지는 아니죠. 이유가 뭔지 알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그 시대는 정상과학은 바로 얘야. 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쭉 가다가 변칙 문제들이 생기잖아. 그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교체될 때, 요때가 과학혁명이거든. 요때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가 주류가 된다는 얘기야. 쿤이 이런 생각을 한 까닭은 과학자 사회를 만들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 사회? 어떤 과학자 집단이 패러다임을 공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단은 외부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과학자 사회의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과학자가 이걸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믿지 않는 쪽하고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교류가 결속력이 강해지는 거야. 따라서 하나의 과학자 사회에 두 개의 패러다임이 공유하는 식으로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봐봐. 이 안에서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쪼개지는 상황은 없다. 그런 얘기. 알았지? 이거라고. 하나밖에 없는 거야. 두 개가 공존하는 건 언제라고? 과학혁명 기에만. 이런 상황의 패러다임에 습득하기 이전인 전 패러다임 시기, 패러다임 이전 시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기 전 시기, 정상과학 시기는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야. 이거 봐봐. 나 저거 정상과학.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 그럼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인정받는 정상과학, 기존의 패러다임처럼 딱 안정적으로 누구나 믿는 거야. 그러면 그때가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 안정기. 그런데 문제는 이런데 변칙 문제들이 등장하고 규명하지 못하고 정상과학의 한계가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때는 패러다임이 공존하게 된단 말이야. 과학혁명기라고 얘기했지, 그지? 이걸 과학혁명기라고 했잖아. 두 패러다임 사이의 공약 불가능성과 논쟁이 지배하는 전쟁의 시기인 것입니다. 이게 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뭐라고? 위에서는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
정상과학이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정착했을 때, 그 다음에 과학혁명기에는 전쟁의 시기. 왜냐하면 패러다임 두 개의 패러다임이 꽝 부딪히는 거니까. 공약 불가능성. 아까 뭐라고? 동시에 인정할 게 없다고, 공통점이 없다고. 그게 아까 철학적인 개념으로 토마스 쿤이 그랬잖아. 공약 불가능성. 그리고 논쟁하게 되겠지. 이게 과학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면서 발전했다. 전쟁은 뭐라고? 과학혁명기. 평화는 뭐지? 정상과학의 논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 패러다임의 전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지구중심사,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사. 그러면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급격하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갈릴레이의 역학, 이것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사례로 자주 쓰고, 슈탈의 이거 플로지스톤 이론, 이게 플로지스톤 연소야, 연소. 라부아지의 산소 이론, 이렇게 변하는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의 대표적인 예란 말이야. 지구중심설에서 태양중심설,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서 갈릴레오 역학, 플로지스톤 이론에서 라부아지의 산소 이론으로의 변화.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변화. 이거 패러다임의 전환 대표적인 사례.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에는 이렇게 세계관의 변혁을 가져오는 거대한 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슬슬 나오네. 이론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도구가 달라진다든지 구체적인 거죠. 하나의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이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봐봐. 분과 학문.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과목은 여기서 나온 거야. 분과하면 뭐야? 나눠졌죠. 화학, 지구학, 물리, 생물. 이해됐어? 요거 줄면은 과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과학 분과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의 변수가 수없이 존재한다. 많을 수 있다. 작은. 여기 주목해. 이렇게 커다란 세계관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분과학문 내에서도 과학 내에서도 작은 패러다임이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분과인 고체 물리학에는 초전도체 연구라는 작은 주제가 어떻게 들어볼까? 있는데 이런 작은 주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도 예외적인 내용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면 돼. 패러다임이 전환하면 모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 고전 물리학자에서 양자역학으로 전환은, 자, 이것도 패러다임 전환에 자주 쓰는 거지, 그지? 얘가, 자, 봐봐.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바뀌었대.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그렇지만 화학에는 기술 변화 정도의 영향을 미쳤고 생물학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대. 그러면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그지?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모든 과학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고요. 물리학은 그렇지만 화학에서는 조금 그것도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생물학에서는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과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특히 거의 영향을 안 줬거든. 패러다임이 정립됐대. 자, 이제 정상과학이 된 거야.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인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자, 그럼 이거 패러다임을 모델로 삼아서 이거 근거로 비슷한 현상을 설명하고 패러다임을 더욱 정교하게 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갑니다. 확장, 패러다임. 제일 처음 정립되면 이렇게 됩니다. 더 정교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해? 설명하면서 이론이 발전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과학이 전문화되고 과학 지식이 심원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과정을 전문화 과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과학 지식이 깊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과학이 전문화됐대. 왜? 이런 걸 모델 삼아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더 정교해졌대. 그리고 범위가 넓어졌대. 심원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과학은 급속하게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는 건지 알겠지? 전문화되고 심원화됐으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그것도 급격하게. 동시에 패러다임을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패러다임에 맞추려고 애쓰는 과정이 바로 이때 나타난단 말이야. 무시하거나 아까 뭐 한다 그랬지? 포섭한다 그랬잖아. 자기 이론을 설명하려고 막 끌어들이는 거야. 사실은 맞지 않는데. 그는 이를 두고 과학이 자연을 패러다임이라는 상자에 구겨 넣는다. 그러면 원래 이 자연은 패러다임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대상도 아니야. 근데 막 꾸역꾸역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군에 의하면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때에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합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는데 자기 거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 폐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이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거의 패러다임보다 단순하고 조잡스럽게 막대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하고 조야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과거에 성공을 맛봤던 과학자들은 얘네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새로운 패러다임은 너무 단순해. 너무 조잡스러워. 막대 먹었어.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은 버릴 수가 없겠지. 이해됐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일이 기술혁신에서 발생합니다. 과거에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기업이 있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이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봐봐. 연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기업이 있잖아. 여기 기업이 있어. 이 성공했다고. 이 사람의 성공은 뭘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걸 가지고 성공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했어? 이제는 정상적인 패러다임이 됐겠지.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성공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한 거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언젠가는 이들이 믿고 있는 패러다임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는 거지.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성공이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언젠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건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아.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겠지. 아주 쉽잖아 이거.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이거야, 이거. 쉽게 설명하면. 옛날 기술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좋았지. 근데 더 획기적인 기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고 빠른 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겠지, 그지? 이해됐어? 그리고 과거의 기술을 습득하던 기업들은 신기술로 부상하는 신생 기업으로 대체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지. 과학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의 발전을 낳듯이 기술 혁신 역시 이러한 변화를 역시 거스르기 힘든 역사의 발전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러다임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지 뭐. 과학 기술, 과거의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고요. 또 과거의 기업, 과거의 기업은 신생 기업으로 대체되는 거고. 패러다임의 전환, 이건 과학에서 일어난 거야. 기술의 혁신, 이것도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과 동일한 방식이다. 기술 혁신이 뭐야? 과거의 기술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대체되는 거. 얘도 과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끝났네. 자, 우리 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나?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정리하고 OX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혁명의 구조, 저기 책 속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문이다. 설명문이야. 뭘 설명했지? 주된 논의가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패러다임이 뭐지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패러다임이 뭐지? 뜻. 그 다음에 패러다임은 어떤 거지요? 특성. 그 다음에 패러다임은 어떤 식으로 정립되는지, 정착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에 관한 용어와 특성, 그리고 그것이 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마스 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개 과정, 정립 과정, 뜻,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객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어디에 치우침 없이 딱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야. 이 사람 책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 생각이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설명문답게 내용 전개 방법 중에 예시. 즉,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한다. 그럼 좀 구체적인 예시 왜 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그래, 돕기 위해서 이거 나왔단 말이야. 아니? 그 다음에 여기 패러다임에 관련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 더 플러스 시킨 게 과학의 발전 과정. 과학이라는 게 과학의 발전 과정, 아울러 이제 기술도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이 과학의 발전 과정은 어쩌면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패러다임이 엄청난 추상적이고 거대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만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뭐 아까 나왔던 모델도 있었고 이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칙도 있었고요. 가설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패러다임에 속한다고. 세계관이라는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패러다임이라고 인정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디테일하면 이런 거지. 실험 방식. 예를 들면 실험 기구를 쇠를 가지고 하다가 유리로 바꿨다. 이것도 패러다임 전환한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표준이 뭐야? 이거 도량령 같은 거지. 더 정밀한 측정 기구가 나왔어. 그럼 패러다임이 전환돼야지. 옛날 방식으로 뭐 한 근, 두 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그램, 몇 밀리그램 이렇게 되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지. 실험적 요소. 얘네들이 있잖아. 모두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것들이 바뀌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슨 아까 얘기했던 뭐 지구 중심설, 뭐 천동 이런 거창한 거 말고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패러다임이고, 이 패러다임은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 정착한 거라고 했다. 그러면 과학혁명이 교체기에는, 즉 이때는 공존하게 되는 게 뭐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이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 이 패러다임이 서로 다른 거잖아. 그런데 요때만 공존하는 게 과학혁명기다. 패러다임의 교체 시기에는 이렇게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정상 패러다임이 있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게 동시에 공존하는 건 유일하게 과학혁명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의 과학 철학적 특성이 뭐냐면, 패러다임은 이상하게 자기한테 잘 안 맞는 건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포섭하려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있잖아. 계속 과거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려는 과학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새로운 과학을 막 퍼뜨려? 새로운 과학을 믿으라고 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야. 얘네 둘이는 서로 전혀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뭐라 했지? 공약 불가능.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공약 불가능. 둘이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로 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누구랑 누구? 과거의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는 사람.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어렵다. 공약 불가능성. 까먹지 마. 그 다음에 패러다임 할 때 자기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무시하거나 자기한테 포섭시킨다. 이 포섭은 사실은 자기한테 아까 뭐 자연을 갖다 패러다임 속에 막 구겨놓는다 그랬잖아. 구겨놓죠? 안 구겨놓지. 억지로 갖다가 잘 끌어안는 거야, 이건. 우리가 보통 포섭이라는 단어는 간첩으로 포섭했다 이런 거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설명 못하니까. 설명 안 되니까, 쟤는 안 돼. 얘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빼버려. 아까 뭐야? 천왕성. 빼버리는 거야. 무시하거나 포섭한다. 정상과학 시기에 예외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무시하거나 포섭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약 불가능성. 요 단어는 좀 알아도, 이거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믿는 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믿는 쪽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고 소통하지도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과학 철학적 특징이야. 과학 철학적 특징. 됐죠? 아까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야. 아니?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전환한다는 건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커다랗게 보면 세계관이 변하는 거고, 이 안에서도 어떤 분야는 변하지만 어떤 분야는 변하지 않는 거. 아까 생물학은 양자역학으로 바뀌더라도 고전 물리학이 양자역학으로 전환되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인데도
생물학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 특정 분야, 특정 주제, 뭐 특정한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세계관이라는 커다란 패러다임이 변한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자, 그리고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꼭 과학 얘기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이것도 맞지? 기존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전환되는 거잖아. 새로운 기술. 더 훌륭하고 더 유용한 기술을 바뀐다고.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뭐야? 이거는 기존의 기업이지. 이거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됐지? 계속해서 기존 기술에서 새로운 기술, 신기술로 바뀌고 이것도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를 바 없는 다른 분야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존 기업, 뭐야? 신생 기업, 새로 생긴 기업 이런 식으로 바뀌고 대체되는 게 대체라고 그러지. 대체. 완벽하게 이 기존 기업이 하던 걸 신생 기업이 다 하는 거가 대체야. 이런 것들도 모두 위에서 배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다를 바가 없는 유사한 과정을 보여준다. 이해됐지, 그지? 자, 그러면 거기 OX 한번 볼까? OX? 아니야, 보기만 해 그냥 화면으로 봐. 자, 패러다임에는 이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 실험적 요소, 아까 얘기했던 디테일한 것까지 다 바뀐다 그랬잖아. 그치? 생각나? 아까 이 실험적 요소가 뭐 도구도 있고 실험 요소 뭐 이런 방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패러다임은 그의 역행하는 반증 사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무시하거나 포섭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성공했던 과학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고수한다 그랬지, 그지? 혹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예를 찾아. 천왕성이 안 되니까 천왕성이 안 되니까 해왕성을 찾았잖아. 그런 식이야. 3번 9세대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되게 조잡하고 경솔하고 조악하고 설명 못하는 거 너무 많아. 안 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존의 패러다임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다음 4번 정상과학 시기에는 패러다임이 복수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언제만 가능하다? 과학 혁명기 때만, 교체될 때만. 운동장에서 막 개주 있잖아. 개주 쇼트랙 막 이런 거 할 때 개주 바꾸잖아. 걔네들 어디서 해? 꼭 특정 구간에서만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을 동반한다. 아니지요. 자, 거대한 세계관의 변혁만 동반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변화, 작은 것까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큰 것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뭐라 했어? 고전 물리학이 양자역학으로 변할 때 물리학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랬잖아. 생물학은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게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 중에 지구 중심설, 태양 중심설로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야. 코페르니쿠스. 알았지? 새로운 우주관은 뭘까요? 그러면 이건 뒤에 거니까 태양 중심설이 되겠지. 그런 거야. 태양은 정지해 있고 지구가 자연축으로 한 바퀴씩 돌며 인연에 한 바퀴씩 돈다. 이게 태양 중심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 됐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쓱 읽어보면 돼. 여기까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구조에 나오는 패러다임 혹은 패러다임의 전환 혹은 과학의
발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